자, 안녕하세요. 안경화학과 박창원 교수예요. 4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보고 넘어갔느냐? 간단히 리뷰하고 넘어가겠어요. 우리 조제가공 순서에서 조제가공 작업 순서에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 단계 표준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과정 피팅에 대한 부분들 쭉 이야기를 했는데 안경이 이제 메이커에서 혹은 뭐 공장에서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안경원에 도착했을 때 정확하게 정렬 상태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정렬 상태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경사의 손으로 직접 교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 안경을 실제 사용자가 착용을 했을 때 안경이 막 크게 뒤틀려져 있거나 끼우려져 있거나 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장용자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얼굴에 좀 크게 이제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안경이 나한테 좀 많이 불편한가? 안경테가 소재가 굉장히 좋고 이게 설계상 굉장히 인체 공학적이고 좋은데 나하고 너무 이게 안 맞는 상태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딱 느꼈을 때 이 안경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반감부터 이제 들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눈, 코, 입 모양이 누구나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비대칭을 가지고 있고 경우의 수가 이제 많기 때문에 안경을 사용자가 처음 착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렬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그간의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점검을 연결부 그리고 이제 림 부분, 엔드피스 부분, 다리 부분 요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찬찬히 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렌즈미터 사용 전에는 가장 먼저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꾸 이제 배운 것 알고 넘어가야지 뒷부분에 이제 진도가 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망원경식 렌즈미터, 우리가 흔히 이제 실습실에 쓰고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그 망원경식 수동 렌즈미터에서는 반드시 이제 시도 조정 작업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다이얼을 돌렸다가 내 눈에 맞게끔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아이캡을 돌리면서 내부의 눈금이 선명해지면은 그때 이제 스톱. 이 과정까지가 이제 시도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도 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안경 그 도수 처방에 따라서 인점을 해야겠죠. 처방전 보고서 이제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을 찾아야 돼요. 강한 주경선, 약한 주경선. 그 강주경선과 약주경선, 난시 처방용 렌즈는 항상 그렇게 디옵터가 이렇게 다 항상 일정하지 않고 가장 강한 디옵터와 가장 약한 디옵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각 경선마다 경선 방향에 따라서 도수가 다르다. 토릭 렌즈는 어느 한 방향이 강한 디옵터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한 방향은 약한 디옵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각 방향마다 도수가 다른데 일단 두 가장 강한 방향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도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점을 그렇게 이제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찾고 인점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주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지금 여기 지금 유인물 이제 보면서 따라오면 되는데 유인물에 지금 보면은 S-100에 C-200, 엑시스 180도 요런 처방전의 경우에서 있어서 내가 인점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축 방향에 맞게끔 엑시스 휠을 지금 엑시스 180도에 돼 있죠? 180도에다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합도수 여기 지금 빨간 줄치인데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보시면은 합도수를 축에다 두고 인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하고 C 값 합쳐버려요. 합치면은 몇이 돼요? 마이너스 300이 되죠? 마이너스 300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파워 휠을 디옵터 이제 도수 맞추는 휠을 300 디옵터가 선명하도록 맞춰놓고서 내 손으로 안경 렌즈를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선명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손으로 돌려가지고 선명한 순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인점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엑시스 휠을 지금 처방전에 이제 표시된 것처럼 엑시스 휠을 그 처방전 난시 도수에 난시 축 값에 맞춰가지고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엑시스 90도다 그러면은 엑시스 휠을 90도에 맞춰주고, 엑시스 45도다 그러면 45도에 맞춰주고, 그 맞춘 상태에서 그 방향에 합도수가 선명하게 될 때까지 안경 렌즈를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라고요. 그래서 선명하게 되면은 그때 인점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 때 또 이렇게 1대1로 또 제가 또 지도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고요. 계속 강조해서 말하지만은 제가 최소한의 부분, 핵심적인 부분 강조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곤란해져요. 특히 이 과목은 국가고시에 이제 그 객관식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안경사 생활하면서 겪고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고 모르고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과목은. 아셨죠? 형판 만들기, 이게 이제 세 번째 조제 가공 그 작업에서 세 번째 단계인데, 첫 번째는 예비 과정 부분, 표준 상태도 점검하고 이제 안경테 이제 바르게 이제 피팅하고 그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렌즈 밑으로 인점하는 거,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형판 가공하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안경원 실무에서 형판 가공을 이제 수동으로 하는 데가 10%도 안 돼요. 왜냐면은 안경원에서 이제 조제 가공 그 기기 자체가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형판 만드는 요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안경원에서 플라스틱 형판을 칼로 자르고 다듬고 해서 안경테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복사해 놓은 형판 가지고 따로 보관했다 또 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소규모의 좀 작은 안경원에서는 이 방법을 고수해서 또 쓰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안경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 수동 가공에 대한 기본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그리고 안경원 현장에서 분명히 언젠가는 내 자동기기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제 가공 업무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수동 가공을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거기에서 대처 능력이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또 자동기기가 있는 안경원이라고 해도 가끔 이제 수동 작업을 해야 될 일이 또 생겨요. 예를 들면은 안경을 쓰던 사람이 기존에 본인 그 구안경 있는 안경 렌즈를 다른 테에다가 이제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안경을 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서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안경 렌즈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구안경의 PD와 OH점이 다른 테에다 넣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안경사들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꼭 이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공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수동으로 잘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넘어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안경원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수작업할 일들을 한 번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능숙할 정도까지 필요 사실 없어요. 다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갖추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 가장 큰 이유는 국가고시 시험에 이 수동 가공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배워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형판 만들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형판 가공 들어가기 전에 태 형태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국가고시 시험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자 기본적으로 프레임 스타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소한으로는 좀 기억을 하고 알아놔야 됩니다. 안경 렌즈의 안경테 형태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해요. 뭐 메가더형 스타일 빼고 뭐 원형, 타원형, 보스턴형, 웰링턴형 이렇게 4가지로 보기도 하고요. 뭐 그건 이제 분류하는 분류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르기도 하고 교과서마다 또 다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안경광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뭐 전문가로서 안경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제 앞으로 뭐 안경 형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알고 표현을 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원형과 타원형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이거 아니에요? 최근에 한 6년도 조금 더 됐나? 한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동그란 안경 스타일, 뭐 약간 타원형 스타일, 남녀노소할 것 없이 큰 타원형, 동그란 원형의 그런 스타일을 많이 선호합니다.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 들어봤죠. 사실 이 동그란 스타일은 한 7, 80년대 한창 유행하다가 지금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란 프레임이 주는 이미지로는 뭐 순수함, 뭐 착함, 약간 모범적인 그런 좀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더 스타일, 메가더형 스타일은 1950년 우리 한국전쟁 때 유엔군 최고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진두 지휘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즐겨 쓰던 스타일이에요. 그때 이제 이제 여기서 내가 브랜드명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이제 회사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유행시켰죠. 그래서 메가더형은 주로 선글라스에서 이런 스타일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뭐 여러 기타 브랜드에서 이 도수용 안경 프레임에도 이 스타일을 많이 출시시켜가지고 안경 장용자들이 요즘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형 같은 경우는 살짝 역삼각 형태의 느낌을 주고요. 그 둥근 테두리 느낌이 있고요.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웰링턴형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각태. 보스턴형보다는 직선적으로 좀 뻗어 있고 각진 느낌이 좀 있어서 주관이 좀 뚜렷해 보이고 강하고 약간 좀 또렷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요즘에 조금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로 좀 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표현할 때 어쩌다 가끔에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부분인데 얼굴이 각진 사람에게는 얼굴에서 주는 그 각진 느낌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원형이나 타원형을 쓰는 게 낫다. 그렇게 추천해라. 그리고 이제 얼굴이 동그란 사람 같은 경우는 웰링턴형을 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냥 기억을 하시고 사실 최근에는 이게 정답이 없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어울리는 형태를 찾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각진 얼굴인데 각진테를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경테 프레임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정답이 없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 형태가 이렇게 분류되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한 번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경테 모양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어요. 방금 전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안경테 사진하고 브랜드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될 만한 테들은 제가 이렇게 좀 살짝씩 가려놨어요. 좌측 상단에서 이제 우측 하단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원형, 타원형, 메가더형,
보스턴형, 웰링턴형 이렇게 이제 우리 예비 안경사로서 그 안경테 형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기억을 해뒀으면 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 볼게요. 자, 안경테 계측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국가고시 시험 출제에 많이 돼요. 모의고사에서도 또 많이 만나게 되고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계측 시스템으로 박싱 시스템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독일이나 미국 등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도 이 방식 사용합니다. 그래서 렌즈 잘 들으세요. 렌즈 삽입부에 좌우 상하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접선을 그어보세요. 자, 여러분 영상 보고 있으면서 본인 안경 지금 쓰고 있으면 안경 벗어가지고 그대로 따라 해보셔도 돼요. 좌우 상하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접선을 긋고요. 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이 사각형 링 모양, 이제 우리 권투 선수들 그 링 모양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박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각형의 좌우 상하의 길이를 자로 다 이제 한번 재봐요. 그래가지고 좌우의 가장 최장 길이가 이제 아이 사이즈, 그리고 사각형의 사각형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안경 알이 오른쪽 왼쪽 두 개니까 그 간의 최단 길이가 브릿지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부 크기는 어떻게 재냐면 템플의 경첩의 나사구멍에서 템플 끝단까지 재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박싱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크기 재는 법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인물 저 위에 보면은 독일, 미국 좌측에 60에 22, 130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 표시를 딱 보면은 박싱 시스템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박싱 시스템으로 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사이즈가 60mm구나, 브릿지 사이즈가 22mm구나, 다리부 길이는 130mm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한번 이렇게 안경 벗어 보셔가지고 그 안에 보세요. 아니면 아버지 쓰시는 거, 어머니 쓰시는 거 이제 보면은 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다음 장 데이텀 라인 시스템 나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방식을 많이 쓰고요. 가장 오래된 규약이다. 이 부분에 줄치 놓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아이 사이즈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안경테를 수평으로 위치하고 아이림의 상하 최고 돌출부에서 수평 접선을 긋고요. 딱 이제 요 상하 접선 그 높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선을 쭉 그으면 그게 데이텀 라인이에요. 이 데이텀 라인의 좌우 교점 거리가 아이 사이즈예요. 박싱과 크게 안 다른 것 같지만은 재는 방식 차이이기 때문에 안경테 모양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 사이즈는 수평 접선의 이등분선과 렌즈 가장자리 좌우 교점 중에 코방향 교점 간의 거리, 그게 이제 브릿지 사이즈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다리부 크기는 박싱 시스템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첩의 나사구멍에서 가장 끝단까지 거리 해가지고 박싱하고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공년 시스템. 실질적인 면적 중심의 기준점이 오게 한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면적 중심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적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적의 중심부를 찾아가지고 그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아이 사이즈와 브릿지 사이즈와 템플 크기를 이제 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사이즈하고 브릿지 사이즈 잴 때 실질적인 면적이 오는 그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좌우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아이 사이즈고요. 그 수평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기준선이 있겠죠. 그 수평 기준선과 좌우 코 부분의 거리가 브릿지 사이즈예요. 그리고 다리부 크기는 내가 지금 여기 그림을 첨부해 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앞서가지고 박싱과 데이텀 시스템에서는 경첩 그 나사구멍에서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제 상공년 시스템에서는 다리부 길이 잴 때 템플의 전체 길이다. 다리부의 전체 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